청소년 사법 제도의 복잡성을 상징하게 된 이름인 에드윈 디브로는 텍사스의 엄격한 청소년법에 어긋나는 이름입니다. 1991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디브로는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사건을 끔찍한 사건으로 언급할 정도로 여론을 화나게 하고 역겹게 만들었다. 감옥에서 거의 30년을 보낸 디브로는 나쁜 씨앗으로 여겨지던 어린 시절부터 꿈과 야망을 가진 남자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나쁜 씨앗. 에드윈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자랐을 때 이 도시의 북동쪽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너무 위험해 보였고 그는 그런 생활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의 삶을 결코 볼 수 없었고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윈의 인생은 1991년 9월 21일 당시 12세였던 그가 커티스 에드워즈라는 택시 운전사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에드윈은 자신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윈 자신도 방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숨겨진 일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드윈은 꿈에서 깨어났는데 잔디 위를 맨발로 달리는 기분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곳이 고작 7제곱미터 남짓한 비좁은 독방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잠시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살인은 1991년 9월 21일 자정에 일어났다.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교사인 피해자는 머리에 총알을 맞은 채 승용차 앞좌석에서 발견됐다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키가 1.4m, 몸무게가 31kg에 불과한 소년 에드윈 디브로를 가해자로 체포했습니다. 에드윈의 범죄는 작고 호리호리한 외모를 지닌 12세 소년이 이런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에드윈 디브로는 텍사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범죄는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여론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에드윈의 나이가 12세라는 점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비록 사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법제도는 여전히 법을 위반하는 아동을 억제하고 교육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텍사스 교도소에 복역 중인 14만 명의 수감자 가운데 상당수가 17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그중 거의 100명이 11세, 12세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숫자는 텍사스주에서 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비극의 기초. 에드윈 디브로는 샌안토니오 이스트사이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와 그의 6형제 자매는 침실이 하나뿐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에 의해 자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극도로 힘들고 궁핍합니다. 8명은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비좁은 바닥에 빽빽하게 모여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에드윈 가족의 주요 수입원은 한 달에 220달러에 불과한 사회적 수당입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날이 많습니다. 에드윈의 비참한 어린 시절은 그의 심리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질적 결핍, 가족의 보살핌 부족, 교육 부족으로 인해 에드윈은 사회의 부정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거리 갱단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나쁜 행동을 배웠으며 점차 범죄에 빠졌습니다. 에드윈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그중 빈곤과 궁핍이라는 가족 환경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드윈 디브로의 가족 상황은 소년의 어머니 셀레사가 술과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각성제에 탐닉하게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에드윈의 아버지도 가족을 도울 수 없으며 실업자이며 술에 빠져 자녀를 돌볼 수 없습니다. 두 부모 모두의 보살핌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에드윈은 위험으로 가득 찬 생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디브로의 삶은 물질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년은 종종 쓰레기통을 파고 고철을 팔고 신문을 배달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샌 안토니오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은 에드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소녀는 마약 거래, 매춘, 야구 방망이와 총을 이용한 살인 등 공개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사회적 악의 이미지가 에드윈 디브로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 결과 소녀는 점차 냉담해지고 악에 대한 감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디브로의 학교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심리적 불안정과 가족의 보살핌 및 교육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그 소녀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교사에게 무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과 무례함을 나타냈습니다. 더럽고 배고픈 학교에 오는 에드윈의 모습은 그의 가족의 깊은 보살핌 부족을 더욱 드러냈고, 그래서 교사는 그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드윈 디브로의 행동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여교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에드윈 디브로이 곧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에드윈 디브로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그 소년이 10살 때 거리 갱단에 합류했을 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때 에드윈 디브로는 어린 시절과 미래를 잃어 범죄의 길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에드윈 디브로가 거리 갱단에 합류한 것은 어려운 가족 상황, 물질적, 정신적 결핍, 복잡한 생활 환경, 어른들의 보살핌과 교육 부족 등 여러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길거리 갱단은 에드윈이 수용 소속감, 왜곡된 가치를 찾는 장소가 됩니다. 소녀는 폭력단원들의 행동을 흉내내고 폭력배 배지를 달고 욕설을 퍼붓고 절도, 마약 거래, 폭력 등 불법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에드윈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재미로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행동은 그의 도덕적 취약성과 삶의 가치가 부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991년 6학년이었던 에드윈 디브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차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소년이 적발되었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에드윈은 살인 혐의로 막 석방된 선배에게 전화하여 보석금을 요청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에드윈이 그러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은 소년의 인식 부족과 법률 교육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은 범죄자와 연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악한 목적에 쉽게 이용되었습니다. 도움에 대한 대가로 에드윈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에드윈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소년을 범죄의 길로 더 깊이 밀어넣었습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 도시의 어두운 밤, 희미한 가로등에 지나가는 택시의 실루엣이 비춰졌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맡은 홀아버지인 커티스 에드워즈는 자신의 운명이 곧 결정될 줄도 모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직 10대였던 소년 에드윈은 술 때문에 이성이 흐려지는 느낌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와 선배들은 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에드윈의 선배는 자신만만하고 쿨한 표정으로 앞에 앉았고 에드윈은 젊음의 불안함을 안고 뒷좌석에 앉아 주머니에 숨겨진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커티스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분위기는 갑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된 끈처럼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순간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밤을 메아리치며 멈출 수 없는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조용한 밤, 택시 엔진 소리는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부수입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통제하에 있는 자동차는 그의 여행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불안이 영혼을 지배하는 10대 소년 에드윈은 터프한 갱스터 선배와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택시는 통제력을 잃고 연석을 들이받고 마당을 뚫고 꽃밭을 뚫고 달려가 집 틀에 부딪혔습니다. 충돌 소리에 평화가 깨어났고 한 주민이 현관으로 달려가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에드윈은 피 묻은 얼굴로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배는 한밤중에 사라졌고 에드윈은 홀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에드윈은 결국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에드윈은 충격으로 인해 아직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였다. 응급실의 밝고 하얀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했지만 방금 경험한 기억을 흐리지는 않았습니다.
에드윈은 주변의 바쁜 간호사들에게 방금 누군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끔찍한 행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긴급한 도움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은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판사 앞에 선 17세 소년을 무거운 분위기로 감쌌습니다. 당시 소년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불확정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소년 에드윈에게 이번 사건은 사법제도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 당일 에드윈은 자신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21세가 되기 전에 석방되기를 바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비공식 규정이지만 미성년자가 개선을 보이고 회개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법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주로 갱단의 영향과 필로폰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률 시스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중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1987년의 입법부는 특히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경우 청소년 피고인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선고 결정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드윈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새로운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면 그는 21세 이전에 석방될 기회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에드윈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정의, 재활 및 젊은 범죄자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에드윈에 대한 재판은 1992년 2월 긴장되고 무거운 법정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단 앞에 서서 진지한 어조로 나이와 앳된 얼굴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살인을 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법정 변호사인 앤디 로건은 에드윈을 변호하기 위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를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의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로건은 에드윈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년의 지능과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에드윈의 교사들을 초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로건은 자비와 이해를 요구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배심원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쏟아붓는 것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이므로 평생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에게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에드윈에게 가혹한 처벌 대신 적절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서 정의와 연민 사이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드윈은 방어 테이블에 앉았고 의자 아래에서 다리를 쉬지 못한 채 압도적인 상황에 처한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눈빛으로 법정을 둘러보았으나 그 뒤에는 고민하는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사회는 12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해 보이도록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에드원은 사회가 때때로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자라도록 강요하여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되돌아보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긴박한 시간 15분 후 배심원단은 에드윈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종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에드윈의 어머니는 아들의 운명이 안타까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철없는 외모의 어린 소년 에드윈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는데 이는 그가 가혹한 삶에서 배운 강인함을 표현했습니다. 법정을 떠날 때 작은 몸을 가진 에드윈은 보안관에 의해 벤에 실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환경. 에드원은 형을 선고받은 후 서부 텍사스 개혁 학교에서 힘든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다른 많은 갱단원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에드윈보다 2배는 크고 힘이 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도전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에드원은 생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고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 에드윈은 캠프 브라운우드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환경은 그에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 에드윈 드브로는 잠잘 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그는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한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거울을 깨뜨리고 경비병에게 똥과 휴지를 던지고 벽에 협박글을 쓰는 그의 행동은 한 남자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의사는 에드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알아차리고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평온함과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교정 시스템에서 젊은이들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더 깊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997년 7월 에드윈 디브로가 17세가 된 후 그는 개혁학교에서 성인 교도소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감방은 7제곱미터에 불과하며 그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삶을 반영하는 비좁고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남은 생애를 환영한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에드윈이 겪어야 할 가혹한 현실, 즉 감옥이라는 4개의 벽에 갇힌 삶을 가혹하게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에드윈 디브로가 18세가 되자 감옥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는 사슬로 연결된 울타리의 한 부분을 잘라서 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라이벌 갱단의 일원을 찔렀습니다. 또 다른 싸움에서 그는 다른 죄수의 팔을 부러뜨리고 경비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망과 저항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매일 겪어야 하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에드윈의 파일은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독방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도 감소시켰습니다. 감옥 생활의 그림에서 에드윈은 모순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를 그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나약함이 있을 수 없는 감옥의 차가운 벽과 끊임없는 소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태평한 소년이었던 드넓은 풀밭이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감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직접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결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푸른 풀밭에 대한 꿈이 다시 나타나 그가 한때 겪었던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꿈 속에서는 땀 냄새도 소변 냄새도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간수들이 짖는 소리도 죄수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풀잎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새들의 노래소리, 축축한 땅의 향기만이 철근과 콘크리트 장벽에 갇힌 것이 아닌 에드윈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에드윈은 마침내 자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음과 불만의 일부인 반란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사회과학자 및 범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많은 젊은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에드윈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윈은 많은 책을 읽고 장기간 형을 선고받은 나이 많은 흑인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에드윈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반의 수석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에드윈은 새로운 심리 기회를 찾는 데 중요한 단계인 1992년 재판 회의록을 요청하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법원에 썼습니다. 그의 희망은 27년 형에 대해 항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그의 인내와 열망이 그로 하여금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2007년 초 에드윈에게 새로운 청문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판 직전 에드윈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고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가혹한 태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에드윈이 개선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윈의 변호사는 16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감옥에서 지낸 의뢰인,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의 어린 시절과 젊음을 잃어버린 의뢰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에드윈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반항적인 과거를 상징하는 그의 문신과 튀어나온 팔뚝을 보고
그가 감옥에서 겪은 문제에 대해 추가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